픽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테고요. 네. 오늘 미주픽은 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만큼 이럴 때일수록 또 냉철하게 또 얘기를 해주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미주픽의 파워티를 모셨습니다. 윤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셧다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네. 셧다운 얘기도 좀 해볼 테고 또 지수 얘기도 하면서 좀 종목들 얘기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좀 이제 좀 부드러워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계속 네. 만났잖아요. 계속 만났잖아요. 매주 그쵸? 만났잖아요. 아, 그랬더니 그쵸. 점점 더.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네. 숨겨놓으셨던 미소도 보여주시고 오늘 또 훅 들어온 동갑내기 친구하자 이제 목이 타시고 네. 네, 그렇지만 그러게요. 분석과 판단만큼은 맞아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쵸. 우리 윤 대표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윤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먼저 10월 이제 셧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물 지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선물 지수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먼저 볼게요. 0.61% 하락을 하면서요. 24,748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S&P는 0.54% 하락을 하면서요. 6,702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셧다운 때문인지 선물 지수 둘 다 이제 빨간불을 보이고 좀 네. 있는데요. 대표님 지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좀 선물에는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셧다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에는 어제 장이 네. 끝나고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점심부터 그쵸. 이제 네. 셧다운이 됐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네. 이제 뭐 선물장에서도 당연히 하이웨이브를 좀 그리는 모습을 그렸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증시장 내부에서 사실 정부의 역할이란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전 정부 대비해서 좀 절대적인 입장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채권 양으로 따졌을 때 어쨌든 이제 정부가 계속 지나치면서 채권량에 대한 거의 이제 하이 피크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 들어서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출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매출을 최대화하는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수로 따졌을 때는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세수는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안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의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트럼프의 니즈와는 굉장히 좀 맞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전 정부 대비 상하원의 집권율이 반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지금 하원 중심으로는 조금 더 공화당에 대한 친화도가 이전 정부 대비해서는 좀 높아진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물론 이제 의회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편을 좀 들어주면은 좋긴 좋겠죠. 네, 아무래도 순탄하게 가면 좋긴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을 한다던가 이런 포지션을 한 몇 회만 더 거듭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불가한 경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디스가 계속 끌어주다가 결국에 신용등급 감등까지도 한번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지금의 채권량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회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 셧다운이 양당 간에, 물론 트럼프가 공화당을 좌지우지하고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 오바마 네. 케어, 뭐 메디케어, ACA 보조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촉발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채권량까지 오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채권 발행량과 이 이자 지급률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전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채권 발행량은 결국에는 정부의 지출이 그동안에 커졌었기 그렇죠. 때문에 왔던 경지이기 때문에 사실 근원으로 파고 들어보자면 한 스텝 더 들어가면은 방금 얘기 나왔던 오바마 케어 같은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정확하게 좀 따지자면은 미국은 제일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네. 제일 크리티컬했습니다. 사실 이게 G1이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세계 최강국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포지션이었어요. 요거를 가지고선 이제 트럼프도 들들 볶았던 한 해였던 거고 사실
최강국인데 경상수지가 거의 그냥 매년 항상 적자였습니다. 적자라는 네, 것 그렇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뒤로 이제 자본 수익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뒤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무역으로 적자를 본다는 건 절대로 강대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보가 아니고요. 그만큼 많이 밖으로 퍼졌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미국에 있는 대기업 대다수가 어쨌든 미국 내부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발주량들을 결국 다 아시아권으로 많이 보내면서 네. 여기서 발생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사실 미국 기업들 대다수가 어쨌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그만큼 이제 1인당 GDP도 향상하는 데 많이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은 상향 조치가 일어났었는데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양날의 칼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공장들을 미국 내부에다 짓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공장들을 미국 외부로 보내왔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수적으로 왜 이러냐에 네.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올해 적극적으로 미국 내부 공장들을 런칭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겪는 절차인데 네. 결국에 인건비가 증가하고 뭔가 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이런 이면에는 절대로 2차 산업 같은 것들이 내수화되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그것의 외주화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경상수지로는 또 적자가 되는 이 순환고리에 빠져버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셧다운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네. 가장 큰 리스트 중 하나가 또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입니다. 네. 혹시 이 데이터 발표도 좀 셧다운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지연될 가능성은 있긴 한데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몇 번 셧다운 조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뭐 실질적으로도 막 며칠 동안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사진이 그 막 빅맥 백악관 안에서 먹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사진들이 다 이제 셧다운 때 나왔던 사진들이거든요. 네. 그런 액션들을 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부를 압박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을 다 실현할 수 있게 끌어내려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목적이기도 한데 저는 이번에 사실 두 번째 목적이 좀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금리에 대한 압박이 사실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재정 적자는 트럼프가 어쨌든 올해 내내 미국의 재정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 세수를 증액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럼에도 감액이 안 된다라는 거는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지금은 고질적으로 지금 채권 이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정말 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조금 더 무리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금리 자체가 미국 재정 정부의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네. 가시적으로 좀 더 보여줌으로써 FOMC한테 금리 인하 빨리 해라. 더 강하게 안 하면은 지금 미국 재정 자체가 본체가 위험해진다라는 부분을 좀 더 시위하기 위함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뭐 이런 색다른 또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작년도 회계연도에 미국 연방 정부가 그들이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한 해 동안 8,8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국방부의 국방 예산이 약 9천억 달러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방 예산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가 나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CBO에서 중장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는데 지금 연방정부 부채가 작년도 말이 36조 달러였는데 산술 평균으로 10년간 2조 달러씩 해서 56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조 달러씩 늘어나는데 약 45%인 약 9천억 달러가 이자로 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이자 지급액의 비율이 3%를 95년도 이후 처음 올라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럼프랑 말씀하신 것처럼 베센트가 엄청 압박을 해요. 근데 파월이 너무 쌩하게 그거는 재무부 일이고 우리 일은 아닌데 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통화정책이지 재무부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고 이런 식의 입장을 하고 있는 게 계속 지금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금리를 내려줬다. 그런데 트럼프 역시나 그에 굴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은
주구장창할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채권하고 외환시장은 이거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복잡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해석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어찌되었든 간에 금리 인하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표적으로 가장 차이가 있는 거는 시선 차이가 있는 거는 국가의 재정과 기업의 재정은 분명히 상이하다라는 게 좀 네.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준 입장에서는 연준의 자산과 그다음에 연준의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금융권들의 자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게 집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 자체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왜냐하면 연준은 미국의 재정을 위한 기관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미국 자체의 금융 수익과 금융적인 자산에 대한 등락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게 먼저인 기관이고 미국의 신용 등급을 위해서 연준이 발 뻗고 나서줘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증시 시장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네. 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미국이 지금 당장 증시에 타격이 크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위험에 처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의 국가 재정 딱 하나 정도인데 그럼 그 입장에서 사실상 연준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권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예요. 미국 재무부를 대상으로 한 채권자인 거고 사실상 미국 정부가 채무자인 겁니다. 아, 근데 채권 채무자. 네, 그쵸. 확 와닿네요.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돈 빌려준 사람한테 금리를 내려야 내가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정말 수익을 위한 기관만은 아니지만 연준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그냥 벌기 위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미국의 재무부의 상황 자체만을 위해서 그거를 포커싱을 맞춰준다? 그런 분명히 이제 옳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두 번째로 좀 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이 만약에 금리를 내렸다라고 맞춰가지고 내려줬다라고 했을 때 네.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럼 정말 그 국가 재정 남는 것을 재무 상환하고선 뭔가 채권의 어떤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쓸 인물이냐? 라고 봤을 때 또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건전한 인물로만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재정 상태라는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금융 게임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여기서 발생한 채무적인 부담에 대한 감소 이거를 다른 데 투여해가지고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재무부의 어떤 결정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마냥 풀어주진 절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 옥둥이 분 중에 션샤인님께서 이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나가 관건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한 대략 그래도 맥스 15일 안으로는 끝나지 않을까 너무 길게는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똑같이 봅니다. 14일은 절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역사상으로도 2주를 넘은 적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정도가 맥스이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최근 정부 흐름을 보면은 사실 정말 일을 안 해서 오히려 이제 어떤 채무적인 부분이나 혹은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협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어떤 미국으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 부분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절대로 그걸 위해서 굳이 예산안만을 위해 가지고 이런 셧다운을 오래 할 것 같다라고는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지금 관세 조치 외에도 사실상 지금 최근 들어서 채무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제 경상수지 부분으로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상수지에 대한 핵심적인 모멘텀이 사실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 내부에 런칭 시킴으로써 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 조치를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조치는 정말 연준과 기타 기관들한테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의 셧다운이지 정말 일 못해 나는 일 안 하고선 돈 안 벌 거야의 지금 그런 액션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도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렇게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 길진 않을 거다. 네, 아니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그쵸? 안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이해가 쏙쏙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돈 벌는 목적 앞에서는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셧다운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저희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픽은 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현지 시간 2일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 기관별로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대체로 좀 긍정적이라고요. 네, 세액공제 종료를 앞둔 성구매 효과로 3분기 인도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분석가들의 평균 인도 대수는 약 44.8만 대로 나왔습니다. 네, 이 캐너코드도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48만 대를 넘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종전 333달러에서 49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네. 약 30개 국가에서 수집한 등록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판매가 확실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인도량 발표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될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보면 이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월가의 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웨드부시가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을 유지를 좀 하면서 목표가 500달러에서 600달러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내년 시총 역시 좀 최대 3조 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퍼 샌들러도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좀 상향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출하량 증가 부분이 사실 미국 내부나 중국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증가량은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미국 내수에서의 증가량이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수 자체에서 이전에 이제 토요타나 기타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비중에 대한 증가세가 나올 수밖에 없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고. 그 트럼프랑 머스크의 싸움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종료되는 거 그것 때문인가요? 사실 그 부분이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내부에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 이제 전기차와 뭐 GM 같은 일반 차량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더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까에 대한 네. 내용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이 폐쇄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폐쇄계 외부적인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판매량 부분에 있어서의 감소가 좀 더 뚜렷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인도 쪽으로의 본격적인 출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인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3국은 아니고 이제 개발도상국급의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판매량 부분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테슬라가 사실 이전 2분기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부재한 국면이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중에 들어갔죠. 네, 네. 중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부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제 시간에 제대로 개발도상국들에 진출해야 되는 시점들을 좀 오랫동안 늦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한 타이밍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모멘텀 정도가 있는데 뭐 미래 기술은 그동안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당장 돈벌거리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거의 사실상 좀 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외에 지금 인도나 혹은 이제 동남아 쪽, 동남아에는 좀 로우 레벨의 차량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가형 모델들을 양산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 같은 쪽에는 사실 차량 구매 니즈가 있음에도 테슬라가 제대로 진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비아디나 이런 차량들이 진출하긴 했지만 테슬라가 충분히 마케팅을 할 여력이 더 남아 있는데도 네. 제대로 진출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매출들 종합을 해보자라면은 테슬라가 전략만 잘 짜도 지금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쨌든 주가 부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주주들이 좀 단합해서 일부러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보상안을 제시를 했었죠. 근데 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장난으로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가 펌핑에 대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왔었거든요. 그때도 그 말씀 주셨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X라는 모델을 SNS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XAI
AI를 도입했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슈 메이킹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펌핑 효과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더 적극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면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은 두 가지로 보통 만들어지는데 네. 자체의 이제 기술 가치나 어떤 평가 가치에 대한 상승도 당연히 있죠. 그건 이제 기본적 펀더멘탈 분석에 의한 것이고, 네. 기술 가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혁신 기술을 발표했을 때 그걸로 인한 주가 가치 상승이 일단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정말 마케팅적 효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자산의 축적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펀더멘탈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테슬라가 못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 퍼상으로는 뭐 130, 140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던 와중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은 유지가 됐었죠. 네. 근데 본인이 올해 2분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그 이상의 펄을 올리기 위한 혁신 기술 가치를 굳이 이제 제시를 하면서 마케팅적으로 자금들을 모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제 주가 상승세도 분명히 더 확실하게 네. 이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은 어쨌든 목표가 자체는 상향을 하더라도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진짜 상반기만 하더라도 네. 우리 테슬라 하면은 일론 머스크고 그쵸. 일론 머스크 하면은 테슬라 그 마크가 아니라 항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그거만 엄청 보다가 네. 맞아요. 요즘 너무 조용한 편이잖아요. 네. 엄청 조용한 편이잖아요. 근데 아까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화면에 막 나올 때는 주가가 거의 플랫했어요. 네. 그렇다고 조용해지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을 특히 하고 있는 최근에 9월 우리 미주픽 시작하고 나서 네. 9월 달에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저희 친한 저희 우리 또 한 분 계시죠. 네. 테슬라 또 매도하셔가지고 그 전에 아, 전 누군가 네. 했네요. 그래, 이- 가까운 분이죠.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머스크가 얘기하긴 했는데 네, 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들으셨는지 네. 네. 2분기 실적 컨콜에서 머스크가 몇 분기 힘들 거다. 맞아요. 이 멘트에 파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최근에 주가가 9월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어떤 트리거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트리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은 그냥 그렇지만 미국 잘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이 안 팔리다가 7, 8월 들어서부터 판매량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인도, 동남아로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반등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 산업에 대한 M7 중심으로 갈 때 테슬라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뭔가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거를 제가 경제방송 나올 때 그동안 한 달 동안에 계속 같은 워딩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일론 머스크한테 보상안이 마련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가 펌핑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 가장 직접적인 게 맞습니다. 아.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움직이는 논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게 자금이 유출입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가치는 이성적이죠. 평가 네. 가치라는 것은 이성적이지만 자금이 유출입되는 것 그 자체는 이성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게 보상안이 마련된 딱 직후부터의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었고 그때 이제 한 3주 전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때 막 수요일 방송, 막 저녁 방송 때도 제가 막 그런 얘기들 계속 했었어요. 보상안이 마련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주가 펌핑에 개입을 할 거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한 일반 CEO들이라면은 불가능한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본인의 SNS를 그만큼 파워풀하게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X 내에서도 본인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노출 빈도까지도 본인이 로직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계정에 대한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주가 펌핑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동안의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눌림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제 작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직후에가 가장 좀 피크를 크게 찍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테슬라가 가장 이슈몰이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트럼프랑 붙어 다니면서 테슬라에서 손을 사실상 뗐었습니다. 네. 뭐 완전히 뗀 건 아니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실무적인 부분들을 트럼프 섬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테슬라 경영에 적극 참여한 게 맞나?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움직이는 회사만 벌써 뭐 7개인데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은 다른 회사가 출근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시간을 분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CEO들은 이걸 되게 안 좋게 봐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인 건 알겠는데 시간을 하나에 집중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역량을 잘 낼 수 있냐 이거를 좀 얘기하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을 수 있는 정치적 활동에 개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좀 언급됐던 게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둘 다 강강약약인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강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그 관계가 악화될 거다가 항상 이제 폭탄처럼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직격탄으로 터진 게 그냥 이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떠나면서부터 본격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매출적인 개선도 거의 2분기가량의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실제로 트럼프와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분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졌었죠. 그래서 사실 2분기, 3분기가 대부분의 M7 종목들이 다 상승하던 구간이었는데 그때 동안에 테슬라가 혼자서 거의 못 올랐습니다. 애플도 살짝 못 오르긴 했는데 테슬라는 뭐 더더욱이 못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그나마 더 탄력적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테슬라 자체가 S&P나 나스닥 인덱스 자체를 하회했어요.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회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게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서도 그냥 탑2의 평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매출과 이익 대비해서. 네. 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인덱스의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 주는 게 대부분의 M7의 기본적인 모멘텀인데 그런 모멘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나 이런 핵심 종목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하이밸류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면서 자금을 빼기 시작할 때 네. 대안으로서 애플과 테슬라를 들어가게 됐던 부분이 컸다. 좀 타이밍적인 이슈도 좀 있었다. 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좀 머스크가 어떻게 이렇게 주가 펌핑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럼 다음 타임이죠. 또 저희 서약대민 순매수상위 톱20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위에서 10위입니다. 아이렌이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이렌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트 약간 둔화되는 것 같지만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순매수 1위 자리를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오라클이 요즘에 워낙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조금 투자자들의 마음에서 옛날에 그 관성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 계단 밀리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비트마인과 오라클이 서로 순위를 바꿨고요. 아마존, 브로드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알파벳이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4위 자리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5위부터 10위까지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맞아요. 다 올라왔는데 네. 코어이브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쵸. 어제 상당히 좋았던 그 메타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타나면서 네. 코어이브가 상당히 좋았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위부터 5위 정도 내외에서는 순위의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위부터 10위는 아주 치열한 오고 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치열한 순위죠. 11위부터 20위인데요. 역시 변동성이 많습니다. 네, 새로 그러게요. 올라온 종목들이 반인데요. 뭐 네. 뉴스케일, 퀀텀, 캔뷰, 크레도, 사이퍼 이렇게 또 새롭게 20위권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템퍼스 AI는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AI를 접목한 뭐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서의 지금 수급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위부터 20위까지는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파이자는 꾸준히 자리를 좀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제 백악관도 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바로 뉴로 진입한 뉴스케일 파워는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못합니다. 오클로와 함께 오클로는 급등한 이후에 좀 급락을 하고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최근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SMR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어제 살펴보았던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2계단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매수매도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테슬라, 엔비디아 국건이 1, 2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가 좀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테슬라의 거래량이 늘었고요. 네. 엔비디아와 원래 3위, 2위와 3위의 합산 규모가 테슬라를 넘는 부분들이 최근 며칠간 보였는데 이번엔 다시 간극을 좀 벌리는 모습이었고 네. 3위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이온큐가 네. 드디어 이제 손바뀜마저도 좀 줄어들게 되면서 그쵸. 3위에서 5위로 좀 내려갔고 네. 아까 아이렌이 순매수에서 1위였잖아요. 1위였죠. 맞아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렌은 거래량도 늘고 순매수도 늘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네. 그래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수 매도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가 좀 뉴스케일 파워부터 먼저 대표님이랑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뉴스케일 파워 이거 뭐 여러 가지 SMR 티커 자체가 SMR이고 사실 뭐 AI의 궁극적으로만 돌다 보면은 그 핵심은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SMR과 MLR로 대표되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방원에서 이제 원전이 그래도 꾸준한 이슈를 자리 잡으면서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왜 이랬을까요? 수급적으로 대주주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사실 라이센스적으로 봤을 때는 SMR이 오클로나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좀 빨리 나가 있는 게 맞긴 하고요. 네. MPA들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라이센스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인증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많이 먼저 움직였던 기업이고, 그리고 뭐 코드명도 당연히 SMR로 가져갈 만큼 본인이 먼저 상장 코드부터도 굉장히 좀 미리 테이크를 했던 기업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은 뭐 구글이나 메타와도 계속 계약 이슈가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 고려할 때 사실 매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현행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오클로나 이런 유유유 같은 이제 퓨얼 에너지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오히려 주가몰이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도태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죠. SMR 업계 자체의 평균 속도는 분명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SMR과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분야와 우라늄 부분이 마이닝으로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ETF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사실 핵심적인 기업들이 좀 종합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보였었고 올해도 이제 2, 3분기에 좀 많이 보였었고요. 근데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큰 조정을 받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이유 자체는 어쨌든 SMR이 가져갈 수 있는 평균적인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AI 칩셋의 대안으로서 사실 어떤 것을 도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태양광 자체는 그 AI 칩셋들을 돌릴 만큼의 광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민간 어떤 시설이나 기업 정도는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AI 칩셋이라는 압도적인 전력량을 그대로 감당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SMR을 인근 지역에 있던 기업이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짓던 반드시 세팅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건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됐고 실질적으로 SMR 관련된 수요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들 부분이 대부분이 다 이제 건설 관련된 계약건들이다 보니까 SMR 건설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뭐 모듈화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건설 자체에 대한 인프라를 짓기도 하는 그런 계약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건설의 완공들까지는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상의 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계약건들은 뭐 당장 지금 매출로 원장에 100% 다 찍히는 계약들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 친구들의 재무 상황을 건전하게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CAGR 기준으로 볼 때 이 SMR 분야의 CAGR이 보통 30%에서 50% 사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네. 이제 레인지를 크게 가져가더라도. 근데 그거 대비해서 주가적인 탄력이 너무나 좀 단기간에 거의 양자 컴퓨터 작년에 쏘듯이 좀 세게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거의 이제 상승 많이 보인 기업들은 그냥 한 분기에 100%씩 나왔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뭐 유유유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랬었고 이런 모습들이 좀 이제 SMR의 평균 속도 대비해서 좀 과한 상승이었다라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평가 가치 부분을 굉장히 적정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만큼만 딱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형주들 대비해서 조금 더 평가 가치 부분이 좀 무겁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균적인 속도 자체가 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빠른 편은 아니지만 매출적인 성장이나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좀 탄탄하게 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장 외에 있던 소형 원전주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의 주가 흐름이 정상적인 주가로 보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거품이 좀 덜하다. 네. 그러니까 얘네는 잘 가고 있는데 네. 딴 애들이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쵸. 뭐 펀더멘탈상에 거짓이 있거나 너무 기대감만으로 간 건 아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 네, 보시는 그렇게 거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같은 자금을 쏘더라도 이제 사실상 중소형주들이 더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하나 있긴 한데 이 ETF들이 설정이 굉장히 소형 원전 쪽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ETF들을 설정하는 그 운용사들도 굉장히 중소형사 운용사들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비율 자체에 대한 설정, 즉 인덱스 내부에서 비율 설정을 할 때 시가총액 비율대로 이 리밸런싱을 설정을 하게 돼요. 이 내부에서의 홀딩스 풀 자체를 그렇게 설정하게 되는데 시가총액이 크면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도 이미 시가총액이 크게 형성되는데 그 친구한테 고액 자산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유동 현금량이, 유동 총 주식량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주가 펌핑은 더 세게 일어날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소형 원전 ETF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뉴스케일 파워는 좀 안정적인 수급, 좀 좋은 흐름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퀀텀 컴퓨팅도 함께 리뷰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 파워티. 네. 윤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게 인간은 양자죠. 맞아요. 네, 저 이제 양자만 하면 네. 진짜 대표님이 생각나가지고. 양자라서 퀀텀 컴퓨팅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맞아요. 국내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상승세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이 양자 컴퓨팅 섹터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은 돈으로 꽂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퀀텀 컴퓨팅이 계속 갈 것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뭐 주가가 계속 간다는 좀 별개의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주가와 기업의 성장은 정비례는 아닙니다. 네. 기업이 저 주가 차트처럼 매출이 등락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일차함수적인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주가와는 별개로 기업 자체의 모멘텀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어쨌든 컴퓨팅은 다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아이온큐나 이런 기업들과는 살짝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온큐나 IBM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 그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인 거고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어쨌든 간에 이 큐비트들 간에 서로 간의 얽힘 현상을 통해 가지고 확률을 가장 극도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 모델들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진법 이제 어릴 때 배우잖아요. 이진법에 대해서 배울 때 0 아니면 1, 막 이런 이진법에 이진법이요? 네, 네. 이런 이거 그 PC의 그쵸, 기본이잖아요. 네, 이진법이. 이진법에 대해서 오랜만에 배우는데 생각해보네. 이 이진법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좀 편하긴 해요. 사실 양자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네. 0과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디서는 이제 0이 나오고 어디서는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신호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상태값들을 표현을 해주는데 이 상태값들을 표현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는 뭔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기계적인 모습이잖아요. 모습 네. 자체는. 근데 이 자체를 논리적인 논리들을 대입을 해서 지금의 컴퓨터까지 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논리를 입히는 그 모든 절차들이 다 일련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이 내부적으로는 본인들 간에 얽힘이 있고 각도가 있고 상태값들이 있고 양자의 형태들이 있고 뭐 전자의 움직임의 형태나 뭐 분산이 다 있는데 네.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산값을 끌어낼 것인가 이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어쨌든 퀀텀 컴퓨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진법 말씀하시니까 네. 어릴 때 컴퓨터 학원을 다녔거든요, 아. 제가. 네, 저는 그 세대여가지고. 네. 뭐 0, 1로 막 대표되는 막 그쵸.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네네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네. 당시에는 0, 1로 뭘 하겠냐. 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빨리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발전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까지 간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네. 메커니즘은 다르긴 해요. 아, 달라요? 네, 기계식 컴퓨터는 그렇게 네. 완전한 0과 1로 움직이고 네.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이 0과 1이 상호 간에 다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상태값 자체가 정확하게 0과 1이 아니라 그 중간값들도 나오고 네, 좀 다양한 상태값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면 때문에 어쨌든 이제 양자라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그 단위 수의 값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매력적이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 네네. 아유. 핵심만 갑자기. 요약하자면 네. 이 프로세서는 하드웨어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컴퓨터 그냥 형태에 지나지 않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서 도출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태값을 어떤 식으로 연관지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아는 그 상용화 출시 단계가 가지 않더라도 네. 이 소프트웨어들은 기존의 AI 칩셋에서도 니즈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네. 좋은 거 만드는 거네요.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대표님. 좋은 거 만드는 거니까 잘 저 살짝 팔리겠죠. 지금 뭐 뇌에 과부하 왔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친구들은 어쨌든 그 프로세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보니까 그 매출 니즈는 양자 컴퓨터 만들기 전에도 계속해서 다른 AI 칩셋 기업들한테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 아,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좋아요. 진 포인트라고 대표님 보시면 오실 될것 때마다 너무 같습니다. 기대돼요. 뭐 많이 배워가는 거 같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뿌듯해요. 네. 네. 아, 0, 1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또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슈픽,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알파벳입니다. 네. 알파벳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네, 알파벳 주가가 이번 분기에 38%가 38%가 뛰면서 2005년 이후 가장 큰 분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주가 상승과 또 반독점 소송 판결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 네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무래도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AI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 알파벳이 AI 분야에서 확실히 좀 입지를 굳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오픈 AI의 챗 GPT와 경쟁하면서도 구글이 선방하는 이유는 시각적 검색 같은 독자적인 AI 기술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는 메타가 광고 사업 개선을 위해서 좀 구글 AI 모델 사용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시장 리더십과 규모를 갖춘 알파벳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보면 이 미국 기업 중에 좀 네 번째로 이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또 제미나이 앱이 또 다운로드 1위로 챗 GPT를 추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알파벳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구글에 대해서 3분기 내내 좀 많이 밀었었어요. 그래서 구글에 대한 굉장히 호전망들을 얘기할 때 항상 AI를 칩셋, 클라우드, 엔진까지 다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그 워딩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3분기에 그냥 M7 중에서 최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만큼의 어떤 주가 가치 평가를 만들어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는 네. 지금 어쨌든 주가가
기존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M7 내부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지금 조정도 가장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평가 가치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종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적인 흐름들이 좀 진정세로 들어갈 걸로 보여요, 슬슬.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구글 입장에서의 탄력적인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실적적인 부분 제외하고라도 구글의 평가 가치는 사실 이 AI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 AI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앱 사용량 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네. 트래픽을 만들어내기 가장 좋은 게 구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본인들이 구글 앱 스토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를 갖고 있고, 아, 그리고 그렇죠. 네. 플레이 스토어가 구글 그리고 거죠. 일반인들이 네. 검색하면은 구글을 쓸 수밖에 없게 하고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실 맞아요, 구글 맞아요. 입장에서는 트래픽을 넣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GPT가 넘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산과 같은 느낌이고요. 예, 사실 구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GPT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만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검색 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력으로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수치를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특별한 부분이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제미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라면 사실 제미나이 자체는 정말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개발에 엄청 많은 엔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클로드나 이런 엔진들은 최근에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이런 엔진들 대비해서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엔진의 성능은 분명히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네. 2위 정도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룹도 순위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네.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GPT가 실책한 게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의 어떤 개선보다는 GPT가 5를 내놓음으로써 확실하게 시장한테 보여줘야 됐던 그 포지셔닝을 잃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GPT가 주춤하는 동안에 제미나이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딩용으로 많이 쓰이고 네, 그리고 네. 단순한 검색용으로 많이 안 쓰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순위가 그동안에는 많이 저조했었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실 모르진 않았거든요. 구글 안에서 있는 것도 다 항상 봤고 항상 구글이 크롬만 들어가면 제미나이 맨날 추천을 해왔고 근데 단순히 GPT보다 쓸 이유가 있나라는 이유 때문에 차순위로 밀려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GPT가 혹평이 바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럼 제미나이가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라는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외적인 거지만 유튜브나 이런 쪽 내부에서도 구글이 부분적으로 밀어주는 로직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트래픽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GPT의 어떤 악재 부분은 굉장히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제미나이 같은 이슈는 유튜버들이 실질적으로도 칭찬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값이 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런 로직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그럼 합니다. 대표님은 좀 개인적으로 어떤 AI 앱 쓰시나요? 저희는 클로드 제일 많이 씁니다. 클로드 네. 많이. 저는 사실 클로드는 써보지 않았거든요. 코딩 때문에 거의 근데 네.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써본 적이 없다인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은 클로드 CEO 자체가 B2B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일반 개인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B2C를. 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공급하는 게 메인이지 아. 개인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리의 트래픽을 모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심각한 수준인데 공유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요? 아, 진짜요? 글을 정도예요? 공유하는 공유 링크 시스템이 없었어요.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GPT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도 우린 그거 관심 없다. 엔진의 개선에만 집중한다라는 좀 애초에 팀이어가지고. 포커스가 좀 다르군요. 그쵸, 그쵸. 네. 네, 괜히 그러면- 아는 거 싫어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본 게 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코딩에는 되게 압도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왜 근데 압도적이었냐를 보자면은 사실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 드린 게 양자 컴퓨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추론에 대한 능력은 사실 엔진의 한계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클로드는 유일하게 그 엔진의 한계치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강화학습을 그냥 가장 많이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아, 강화학습은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강화학습은 네. 정확히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실무자들이 네. 이게 틀렸나 맞았나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팩트 체킹 같은. 왜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AI, LLM 모델을 앞지를 수밖에 없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론 능력을 LLM 단독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인간은 추론 능력을 LLM보다 아직까지는 뛰어나게 갖고 있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강화학습이 도입됐을 때 이 아. 추론 능력이 반영된 결과물 값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뇌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빨리 학습을 한 건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개발 방향의 차이인데 아. GPT도 사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전혀 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렇게 했다. 네, 차이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은 되게 뭐 이번에 법원 판결도 좋았는데 네. 광고 문제도 있고 네. 또 로봇도 제미나이 로보틱 1.5 공개하면서 네.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뭐 앱마켓 개편 명령 중단 요청을 했거든요. 뭐 네. 아무튼 뭐 결국에 구글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법원이나 공정위에서 자꾸 너네 다 먹지 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제동은 걸리지만 갈 길 가고 또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게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 박자를 다 갖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좀 더 체크해 볼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 법안에 대해서 좀 까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 친구들이 이번에 크롬 매각을 막을 때 뭘로 막았냐면은 네. 본인들이 사실상 퍼플렉시티 같은 시스템들 AI 엔진들이 도입되면서 검색 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를 PR을 했어요. 아, 자기네들 네.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 그걸 PR해서 법원에서도 그걸로 채택해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크롬이나 그다음에 검색 엔진을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네, 법원에서 그렇죠. 봤을 땐 그 전까지는 독과점이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 AI 엔진들이 도입되면서 검색을 본인들도 지금 다 엔진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너네가 강제 매각할 필요성까지는 없고 유예 기간은 5년 정도를 준 게 그래서 준 겁니다. 아. 네, 5년 동안의 시장을 보고선 만약에 그래도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면 이 5년 동안 어쨌든 이 친구들은 데이터 강제 오픈해야 되거든요. 네. 데이터 강제 오픈한 이유가 어쨌든 이제 너네들이 독점적 지위를 아직까지는 누리고 있으니까 이거 오픈해라. 근데 5년 후에 너네가 독과점을 만약에 못한 상태라면은 그걸 해지해 줄 거고 독과점을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막 재미나이가 치고 가서 또 AI도 독과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강제 제어가 집행을 할 수 걸리-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알파벳 이슈픽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뮤직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파워팀 대표님과 아주 유익한 시간 함께